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푼돈 쥐어주면서 효도하는 척 유세를 떨어 아주 창피해서 경로당을 못 다니겠어. 매달 200만 원이 푼돈이랍니다. 380만 원 월급에서 절반이 넘는 돈을 8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명절 용돈에 보약값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2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면서 시어머니는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 저를 돈 몇 푼에 시어머니 부려먹는 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밤,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핸드폰을 꺼내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시작으로 시누이가 움직였고 친척들이 들끓었고 남편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용돈을 끊자 시댁에서 10년 넘게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모 용돈을 끊으며 시작하는 통쾌한 복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동네 선배 순영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순영 언니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결국 신발도 제대로 정돈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내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순영 언니는 커피잔만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순영 언니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채야,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밤을 꼬박 설쳤어. 그런데 너도 알 건 알아야지. 자그마치 8년인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답답하게. 순영 언니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저께 내가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안에서 봉자 여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 어르신들 5-6명 앉혀놓고 내 욕을 얼마나 해대는지. 우리 며느리가 매달 쥐꼬리만한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유세를 얼마나 떠는지 아주 꼴불견이야. 그 돈이면 시장에서 두부나 면모 사 먹겠어? 그래놓고 지가 효부인 척은 혼자 다 해. 이러는 거 있지? 저는 커피잔을 들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박 여사가 아이고 그래도 요즘 세상에 용돈 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하고 거드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 그깟 푼돈 몇 푼 던져주고 며느리 노릇 다 한 줄 아는 게 요즘 젊은 것들 문제야. 어휴, 내 팔자야. 하면서 목소리를 더 높이더라니까. 순영 언니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푼돈. 매달 200만 원이 푼돈이라고. 순영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8년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시어머니 계좌에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제 월급이 380만 원이니까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였습니다. 제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에는 따로 50만 원씩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게 푼돈이라고, 유세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가계부를 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96개월. 1억 9,200만 원. 거기에 명절 봉투, 생신 봉투,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니 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 학원을 얼마나 보냈을까? 내 보험 하나라도 더 들었을까? 8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머니가 나보고 푼돈 주면서 유세 떤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데 동수가 넥타이를 풀다 말고 멍청하게 돌아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누가 그래? 순영 언니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직접 들었대. 어르신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당신은 이게 그냥 들려? 동수가 넥타이를 소파에 휙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엄마가 그랬겠어? 순영 씨가 옆에서 듣고 살을 좀 붙여서 말했겠지. 여자들 말 옮기다 보면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 몰라? 살을 붙여? 8년 동안 꼬박꼬박 갖다 바친 200만 원이 푼돈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 말이 나와? 저는 목소리가 올라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거참. 엄마가 요즘 좀 적적하시니까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하셨겠지. 어른이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토달고 상처받으면 끝이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동수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혼자구나. 그 사실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깊이 찔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동수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사이 순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도 내 얘기했어?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순영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민채야, 사실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닌가 보더라고. 경로당 박 여사가 나만 보면 그래. 너희 동네 그 젊은 며느리 돈 좀 번다더니 참 지독하고 인색하다며? 시어머니 용돈을 쥐꼬리만큼 줘서 영감이 굶게 생겼다더라 하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저를 인색한 며느리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월요일 매달 1일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를 핸드폰 은행에서 열었습니다. 200만 원 매월 1일 한 봉자. 해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르는 순간 8년짜리 좋은 며느리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하고 다른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동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매달 1일이면 입금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던 사람이 이번엔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퇴근한 동수가 신발도 벗기 전부터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엄마가 이번 달에 왜 용돈 안 들어오냐고 난리신데 너 실수로 입금 안 한 거야? 실수 아니야. 앞으로는 10원 한 장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동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야, 너 진짜 독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끊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저는 대답 대신 차갑게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그릇을 꽉 쥐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동수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붙잡고 빌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흑흑거리는 울음소리였다가 점점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그 독한 년이 시어미 밥줄을 끊어. 내가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대? 동수 너 이놈.
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동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채야, 제발 부탁이다. 이번 한 달만이라도 다시 보내주면 안 돼? 엄마가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겠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 그 돈이 푼돈이라며? 시장에서 두부나 사 먹을 돈이라면서. 그까지 푼돈 좀 없어도 사시는데 지장 없으시겠지. 시어머니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장 굶을 상황이 아니라는 건 저도 동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회사 휴게실에서 삼각김밥을 뜯는데 동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오늘도 3번이나 전화해서 중내 산해하신다. 나 회사 일도 못하겠어. 제발 생각 좀 고쳐 먹어. 답장을 치다가 지우고 또 치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나도 8년 동안 삼각김밥 먹으면서 힘들었어. 이제 그만해. 삼각김밥을 반도 못 먹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부술 듯이 쾅쾅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수야, 문 열어라. 이 나쁜 놈들아.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와 삿대질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냐? 8년 동안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니 이제 와서 돈줄을 끊어.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어머니, 그 200만 원 보내드리려고 저는 점심도 거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제 욕을 하셨다면서요? 푼돈 주면서 유세 떤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금방 가늘어지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걸 여태 품고 있었냐? 시어미가 밖에서 말 한마디 한 걸 꼬투리 잡아서 이 난리를 쳐? 시어미 뒤를 캐고 다니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동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좀 앉으세요. 민채야, 너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7살 딸아이가 겁에 질려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저렇게 무섭게 소리 질러? 나 무서워.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를 가리키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봐, 너 똑바로 봐. 내 엄마가 내 할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그래. 너희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려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앞에서까지 이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다 돌아간 그날 밤 동수와 결혼 후 가장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아, 너 꼭 이래야겠어? 200이 그렇게 아까우면 딱 잘라서 100이라도 보내. 어머니 체면이 있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 체면? 내 체면은? 당신 엄마 때문에 동네에서 지독하고 인색한 며느리 소리 듣고 다니는 내 꼴은 안 보여? 당신은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관심도 없지? 아, 그러면 내 월급에서 보내면 될 거 아냐? 됐지? 당신 월급으로 보든 말든 마음대로 해. 대신 내 돈은 앞으로 단돈 1원도 그 집으로 안 가. 명절, 생신,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가 자기 계좌에서 1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동수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하셔? 100만 원 보내드리니까 고맙다셔? 동수가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말도 마. 200만 원도 푼돈이라더니 100만 원 가지고 누굴 놀리냐고 난리셔. 너한테 전수받아서 아들까지 애미를 무시한다고. 내가 내 용돈까지 다 쥐고 조종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미치겠더라. 그래서 나보고 또 어쩌라고. 민채야. 그래도 한 50만 원만 좀 보태주면 안 될까? 그래야 집안이 좀 조용해지지. 저는 말없이 동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말이 지금 당신 입에서 나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 끊었는지 몰라서 그래. 동수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수 잘 부탁한다. 우리 집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정 하나는 넘치는 집안이야. 내가 너 딸처럼 아껴주마. 그 손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서 이 집에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지, 평생 효도해야지 다짐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저녁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순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다 끝냈어. 용돈 완전히 끊었어. 순영 언니가 잠시 아무 말 없다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잘했다, 민채야. 마음 독하게 먹어. 근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야.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각오는 단단히 돼 있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이 땅이 꺼져라 나왔습니다.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8년짜리 평화가 오늘로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용돈을 끊은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층에 사는 중년 여자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목례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내리면서 혀를 찼습니다. 즉 하는 소리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신발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소문을 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주 신우이 동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시댁 큰 집, 작은 집, 사촌, 이모네까지 친척이란 친척은 다 알고 동네 상인들과도 두루 얼굴을 트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형부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동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형수가 어머니 생활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오빠는 그 여자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 있고요. 시댁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나? 동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사촌 형수가 며칠 뒤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채야, 동희가 그러던데 사실이야? 시어머니 용돈을 진짜 끄는 거야?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200만 원이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라는 것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른 용돈은 좀. 사촌 형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희가 짜놓은 판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큰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채야,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봉자가 밥을 굶게 생겼다는데 며느리 된 도리가 있지. 큰아버지, 사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사정이 어떻든 어른 용돈을 끊는 건 예의가 아니야. 큰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안 전체가 시어머니와 동희의 말만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을 먹으러 회사 근처 김밥집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쉽게 꺾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좋아.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잔소리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고대로였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가 동희를 데리고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앞 복도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수야, 네 마누라가 이 애미를 굶겨 죽이려 한다. 양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희가 시어머니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수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동수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풀어줘 라는 눈빛. 결국 또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시집 왔을 때부터 밥상 차려주고 아이 봐주고 다 해줬잖아.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어머니가 아이 봐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따로 50만 원씩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멈췄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교통비하고 밥값이었지. 동희도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데. 시어머니와 동희가 돌아간 직후 옆집 남자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 아까 너무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동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더니 저를 봤습니다. 봐, 이웃한테까지 민폐야. 이러다 관리사무소에서 경고 나오겠다. 그걸 나한테 하지 말고 복도에서 소리 지른 당신 어머니한테 해. 동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아파트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좀 참아야지. 아이를 학원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동네 학부모가 제 옆에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시어머니와 동희가 동네 곳곳에 뿌려놓은 소문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내 집이 있는 동네에서 숨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동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큰아버지한테 또 전화 왔다. 추석 때 가족 모임에서 내가 직접 사과하라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어른한테 고개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시댁의 심부름꾼이구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추석 2주 전 동희가 또 한 수를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아파트 근처 미용실에 가면서 미용실 원장에게 대놓고 말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요. 미용실 원장은
동네에서 소문이 가장 빨리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 학원 앞에서 만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추석에 시댁 안 가는 거 맞아? 아직 결정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소문이 저보다 먼저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영 언니를 만나 말했습니다. 언니, 나 추석에 시댁 안 가려고. 안 가면 저쪽에서 더 난리 칠 텐데. 괜찮겠어? 순영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고개 숙이면 앞으로 평생 숙이고 살아야 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추석 전날 동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안 가면 내 입장이 없어. 당신 입장은 당신이 만든 거야. 8년 동안 내 입장은 누가 챙겨줬는데. 동수가 아이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할머니 앞에서 또 안 좋은 소리 듣게 할 거야? 동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도 두고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수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추석 당일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동수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3통, 7통, 11통, 14통.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했을지, 큰아버지가 동수한테 뭐라고 했을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니까. 추석 저녁 동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당신이 당한 망신은 당신 어머니가 만든 거야.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동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끝나든 안 끝나든 잘못 안 한 일에 사과는 못해.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동수가 소파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식탁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와 마주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준이가 왔어. 동준,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 동수의 남동생. 결혼식 때 한 번 잠깐 봤을 뿐 얼굴도 가물가물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에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동준이 캔맥주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요.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동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명의로 상가 건물 한 채하고 예금 2억 정도가 있었어요. 동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아버지 재산이? 엄마는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갔다고 했는데. 동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세금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인감도장이랑 서류를 가져갔잖아.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줬고 어머니는 그걸로 재산을 전부 본인 이름으로 돌렸어. 동준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 아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봉자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 월세만 매달 300만 원이 나와. 형, 어머니가 형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동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에 연금 80만 원. 거기에 제가 매달 보낸 2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5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제 200만 원을 푼 돈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 몫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동희 누나를 시켜서 친척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뿌렸어요. 동준이가 엄마를 협박한다고, 경로당에서는 자식한테 쫓겨나게 생겼다고 울고, 결국 큰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뺨을 때렸어요. 내가 사람이냐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의를 시켜 소문을 뿌리고 경로당에서 울음 연기를 하고 큰아버지를 앞세워 압박하고, 지금 시어머니가 저한테 쓰고 있는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5년 전에 동준한테 했던 것을 지금 저한테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준이 돌아간 그날 밤 동수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랬다면 나도 속은 거야. 동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동준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좀, 당신 눈앞에 등기부등본이 있었잖아. 그게 거짓말이야?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눈으로 보고도 어머니를 감싸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 회사 근처 무인 발급기에서 시아버지 명의였던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뽑아봤습니다. 동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 사망 후 시어머니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하나 잡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건물을 담보로 최근에 큰 돈을 빌린 겁니다.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지? 그날 저녁 동수한테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뽑아온 거야. 동준이 말이 맞아. 그리고 여기 봐. 3개월 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동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네. 이제야 믿어? 중요한 건 이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느냐야. 그걸 알아야 해. 그 주 금요일 아파트 우편함을 열었는데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우리 아파트에 대해 누군가 담보대출 심사를 조회했다는 통지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동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신청한 적 있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동수가 말을 멈추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한 달 전에 엄마가 보험 갱신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줬는데 설마. 보험 갱신이 아니야.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 거야. 은행에서 조회 통지가 왔어. 내가 공동명의자라 내 동의 없이 안 된 거지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손을 대려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동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왜. 이제 눈이 좀 떠져?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양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동수가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때 돌아온 동수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동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발뺌하더라. 은행 통지서 사본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말을 바꾸더라고. 내 집인데 엄마가 좀 안전장치 해두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집 들고 튈까봐 그런 거라고. 대놓고 그러더라. 아버지 재산은? 처음엔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냐고 했는데 등기부등본 보여주니까 그래. 건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건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러더라. 근저당은 동의 사업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저는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이래도 되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밀어붙여.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야지. 동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동준을 만났습니다. 건물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동희 누나가 작년에 보험 사무실을 크게 얻어서 독립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건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서 동희 누나한테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건물 월세, 연금, 제 용돈을 다 가져가면서도 모자라서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 동희한테 줬다는 겁니다. 제가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보낸 돈이 시어머니의 배를 거쳐 신우이의 사업 자금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동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돈 흐름을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월세 300만 원, 연금 80만 원, 며느리 용돈 200만 원, 합계 580만 원. 그러면서 생활비가 없다고 울고 동희한테 5천만 원을 대주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간식을 돌리며 인심을 쓰고 며느리한테는 푼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동수한테 그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동수가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직접 확인할게. 이번에 확인하겠다는 말 진심이지? 동수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시어머니의 거짓과 남편의 무기력함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내든 지키든 모든 진실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자. 동준을 만나고 일주일 뒤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빈 가게 안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경로당 험담, 용돈 중단, 동의의 소문, 추석, 동준의 폭로, 건물 담보대출, 우리 집까지 손을 대려한 것. 엄마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국물 냄비가 식어가는 동안 엄마는 행주를 접었다 폈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채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이야? 자존심 때문이야? 처음엔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엄마가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지키고 싶은지부터 정해. 그래야 싸우든 떠나든 후회가 없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보리차를 따르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집 나간 뒤에 엄마가 이 분식집 차려서 너 키웠잖아. 그때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냐? 내가 남편을 잘못 잡아서 아들이 그 모양이 된 거라고. 그 소리를 10년 들었다. 엄마의 손이 보리차 주전자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 한마디 들었다. 내가 고생했다. 딱 그 한마디. 엄마가 보리차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 듣겠다고 10년을 버텼어.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아까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문제, 대출 시도, 동희한테 흘러간 돈, 동수의 태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분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내 자리를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동수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어머니한테 가서 세 가지를 확인해 와. 아버지 재산 전체 내역이 뭔지, 건물 담보로 빌린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왜 시도했는지, 이 세 가지를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와. 만약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오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동수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꼭 확인하고 올게. 전날 밤 메모지에 세 가지 질문을 적어 동수한테 줬습니다. 이 종이 보면서 이야기해. 어머니가 울면 이 종이를 봐. 동수가 메모지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7살 남편한테 면접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질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답을 들어오든 당신이 직접 확인하고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토요일 오전 동수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저녁 때 돌아온 동수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동수가 식탁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물어보니까 처음엔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냐고 하더라. 등기부등본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더라고. 그래, 건물이 있어. 그래서 뭐 내가 평생 고생해서 지킨 건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러시더라. 근저당은? 동희가 사업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대출 시도는? 동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엄마가 좀 안전장치 해두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년이 이혼하고 집 들고 튈까봐 그런 거라고. 대놓고 그러시더라. 동수가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적어준 그 종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거 보다가 뒷면에 뭐 써놓은 거 봤어. 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엄마 말만 믿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걸렸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행동으로 보여줘.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 발짝 나아갈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 주 동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이 드디어 눈을 떴으면 이제 셋이서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아버지 재산을 법대로 정리하자고. 동수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야. 형이 또 무너지면 나와 형수님 둘이서라도 가야죠. 동수, 저, 동준.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소송까지 가는 건 좀.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준이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소송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자는 거야. 다만 어머니가 안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어머니를 벌주는 게 아니야. 이 가족이 거짓 위에 서 있는 걸 바로잡는 거야. 동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이번 주말 시어머니와의 가족회의를 잡았습니다. 순영 언니를 만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게 신의 한 수네.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순영 언니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가족회의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어. 각오해. 가족회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동수가 따라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무섭다. 내일 엄마 앞에서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시어머니의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못하겠으면 옆에만 앉아 있어. 대신 반대편에 서지만 마.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집 앞에 셋이 섰습니다. 동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더니 동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왜 와? 나가. 동수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다 같이 이야기할 게 있어. 시어머니가 동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페류나를 데리고 와. 동수 너도 미쳤어. 동준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저도 할 말이 있어서예요. 오늘 다 끝냅시다. 시어머니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을 떨다가 불안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내역, 세금 정리 핑계로 인감도장과 서류를 가져간 뒤 단독 명의로 돌린 1 건물 담보로 동희한테 5천만 원을 대준 일 며느리네 아파트로 대출을 시도한 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다 엄마를 위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내가 평생 고생한 건 너희가 아잖아. 동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너까지 애미한테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수가 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표정 처음 봤어. 당신이 오늘 그 한마디 해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님. 형도요.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 봉자 여사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동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 쪽이 조용해지니 오히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터지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동수는 회의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딸 하은이한테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든 동수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민망한 듯 목 뒤를 긁었습니다. 나 이거 된장 얼마나 넣어야 해? 저는 앞치마를 꺼내 두르면서 동수 옆에 섰습니다. 한 숟갈 반이면 돼요. 동수가 된장을 퍼넣는 손이 어설펐습니다. 국자에 된장이 반만 담기고 반은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밥해요. 하은이가 동수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동수가 하은이를 한 팔로 안아 올리고 다른 손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국물이 넘칠 것 같아서 제가 불을 줄였습니다. 그날 아침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좀 짰지만 하은이는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동수가 하은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수 씨 고마워요. 동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저는 출근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니 월급날 통장에 남는 돈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냥 두지 않고 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가입 서류를 쓰면서 제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오민채 월 100만 원 12개월.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어 주었고 저는 통장을 지갑에 넣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순영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채야, 경로당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 순영 언니 말로는 봉자 여사가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얼굴을 안 비추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군거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봉자 여사네 건물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건물 월세가 300만 원이 넘는데 며느리한테 200만 원을 또 받았다며 순영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너 편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조용한 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동수가 퇴근하면서 편의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하은이에게 줄 아이스크림과 제가 좋아하는 커피 캔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수가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저는 커피 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동수가 의자에 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받지를 않아. 동수는 3번 전화했는데 3번 다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희한테 전화했더니 동희도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답니다. 저는 동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동수 씨, 내일 한번 가볼까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동수가 하은이 자전거 뒤를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은이 머리카락이 날렸고 하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과 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200만 원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현관 앞에서 큰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큰아버지는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계셨습니다. 평일도 아닌 토요일 오후에 예고 없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동수를 보더니 턱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올라가서 얘기하자. 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가 동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큰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아버님 들어오시죠. 큰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만 동수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데웠습니다. 보리차를 상에 올리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수가 하은이를 안방으로 데려가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가 보리차 잔을 한 모금 마시고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자가 쓰러졌다.
저와 동수는 동시에 큰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로당 앞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동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잡은 채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수는 이미 안방으로 뛰어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은이가 안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는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엄마 아빠가 병원에 다녀올게. 하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하은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순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영 언니가 10분 만에 올라와 주었고 저는 하은이를 순영 언니에게 맡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큰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쓰러진 걸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봤어. 큰아버지는 봉자 여사가 아침 9시쯤 경로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현관 앞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수가 차 열쇠를 꺼내면서 물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 큰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셋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동수가 운전석에 앉았고 큰아버지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동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서 봉자 여사의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3층 입원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병실 앞에 동희가 서 있었습니다. 동희는 눈이 부어 있었고 손에 종이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희가 저를 보자마자 종이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동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동수가 동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동희야, 일단 어머니부터 보자. 동희는 저를 가리키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형부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큰아버지가 동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동희가 입술을 깨물며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동희의 등 뒤로 병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실 안에 봉자 여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이불 위로 나온 손이 마르고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봉자 여사의 눈이 감겨 있어서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침대 옆에 서자 봉자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야. 동수가 봉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자 여사는 동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복도로 나가 담당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봉자 여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머리 쪽 혈관에 가느다란 막힘이 보여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수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수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동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용돈을 끊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동희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며느리가 어머니 용돈을 끊어서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동희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희야,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동희가 전화를 끊고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동희의 눈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형부댁, 이래도 잘못한 거 없다고 할 거예요. 저는 동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동희 씨,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는 건 나도 같아요. 동희가 코웃음을 쳤지만 더 말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둘 사이에 서서 병실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동수가 병실에 남겠다고 했고 저는 하은이가 있으니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동희가 간이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봉자 여사의 마른 손과 동희의 부은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영 언니가 하은이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순영 언니가 제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습니다. 민채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영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하은이가 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면서 하은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준이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소식 들었습니다. 동준은 병원 이름을 물었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병실에서 동준과 동희가 마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하은이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동수에게서 새벽 3시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안정적이고 잠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순영 언니에게 다시 부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영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하은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3층 복도에 도착하니 동수가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수에게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좀 먹어요. 동수가 삼각김밥 봉지를 뜯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봉자 여사가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은 그대로였고 얼굴색은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채예요. 봉자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 대신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 물컵에 물을 따라 봉자 여사 가까이 놓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물컵을 잡는 손이 떨렸고 저는 손을 뻗어 컵 밑을 받쳐주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준이 들어왔습니다. 동준은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동준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어머니, 동준이 왔습니다. 동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과일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자 여사는 동준을 보면서 이불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더 또렷하게 솟았습니다. 동수가 병실로 들어와
동준 옆에 섰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봉자 여사가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동이었습니다. 동이는 병실 문 앞에서 동준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네가 여기는 왜 왔어? 동준이 동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누나,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안 오면 되겠어. 동이가 입술을 깨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자 여사가 동이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이가 봉자 여사 손을 잡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병실 안에 4명이 모였습니다. 동수, 동이, 동준, 그리고 저. 5년 만에 한 방에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동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형수님, 여기서 다 모였으니까 한 가지만 말할게. 동준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버지 명의 상가 건물의 등기 내용과 예금,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알아. 근데 이 문제를 안 풀면 또 같은 일이 생겨. 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그 얘기를 해. 동준이 동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나, 이 5천만 원 누나한테 간 거 맞지? 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자 여사가 이불을 움켜쥐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동수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 어머니 혈압 올라가신다. 동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 말이 맞아. 여기서는 안 돼. 동준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도 복도로 따라 나왔습니다. 동준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누나가 어머니 돈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쓴 건 확실합니다. 동준은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준에게 물었습니다. 동준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동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법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동이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제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이가 나한테 얘기했어. 동수는 동이가 3년 전 보험 사무실을 열면서 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갚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아직 한 푼도 못 갚았다고 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아버지 건물 담보대출로 마련한 거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건물의 근저당을 잡은 5천만 원은 동이에게 갔고 그 빚을 메우려고 봉자 여사는 저에게 매달 200만 원을 더 세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동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동이의 손에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부댁. 동이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동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매달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한동희.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한테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부댁한테 받은 돈으로 나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형부댁한테 갚는 게 맞아. 저는 동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이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희 씨, 고마워요. 동이가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두 글자가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녁에 동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가족회의를 다시 하자. 저는 동수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문제까지 다 정리해야 해요. 동수가 두 손을 깍지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동준이 말대로 아버지 재산을 법대로 나누는 게 맞아. 저는 동수의 옆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가족회의 때와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은이는 순영 언니 집에서 자고 있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동희가 건넨 메모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5천만 원, 매달 50만 원. 이 한 장의 종이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온 사과였습니다. 메모지를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봉자 여사가 깨어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동수가 퇴원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봉자 여사의 짐을 챙겼습니다. 봉자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열흘 사이에 봉자 여사의 볼이 더 들어갔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동수가 봉자 여사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따로 가지 않고 집에서 하은이와 있었습니다. 동수가 저녁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모이자고 하셨어. 저는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먼저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준이한테도 오라고 하셨어. 봉자 여사가 동준을 부른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개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재산 얘기도 하자고 하셨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하은이를 순영 언니에게 맡기고 동수와 함께 봉자 여사 집으로 갔습니다. 봉자 여사 집 현관에 신발이 4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 것, 동희 것, 동준 것, 그리고 큰아버지 것. 거실로 들어가니 동준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동희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상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봉자 여사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6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희가 보리찻잔을 상 위에 놓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하고 예금 내가 혼자 가져간 거 맞아. 봉자 여사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던 봉자 여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세금 서류한다고 너희 도장 받아서 내 이름으로 돌렸어. 동준이 주먹을 쥐었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희한테 5천만 원 준 것도 그 건물 담보로 빌린 거야. 동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봉자 여사가 동희를 보았지만 동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 봉자 여사가 무릎 위에 놓은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어.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봉자 여사의 입이 2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봉자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봉자 여사가 큰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건물하고 예금 법대로 나누겠어. 동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수도 고개를 들어 봉자 여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봉자 여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상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큰아버지는 미리 법무사에게 연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가 건물 지분 이전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동희,
동준 셋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고 봉자 여사의 거주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월세 300만 원 중 봉자 여사 몫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삼남매가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동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 5천만 원 갚을게요. 동희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저한테 보여줬던 메모지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식각서 형태였습니다. 금액, 상환기간, 월 상환액, 서명,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겠습니다. 봉자 여사가 동의를 오래 보았습니다. 봉자 여사의 입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각서를 받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받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동준을 보았습니다. 동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머니가 먼저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봉자 여사가 고개를 돌려 벽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희가 부엌에서 컵을 씻었고 동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봉자 여사를 보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채야. 봉자 여사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늘 아가, 야, 너 며느리라고 불렀지 민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그 세 글자가 봉자 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이 끝난 것은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지분이 삼남매 이름으로 이전되었고 근저당 5천만 원은 동의의 상환 계획에 따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봉자 여사는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과 건물 월세 본인 몫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수는 의논 끝에 매달 30만 원을 봉자 여사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의무가 아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동수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이 싱크대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셋이 밥을 먹는데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다음에 아빠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오후에 순영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채야, 경로당에서 봉자 여사님이 요즘 조용하다고 하더라. 순영 언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봉자 여사가 달라졌다고 수군거린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 흉을 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건지 기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봉자 여사가 변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와 봉자 여사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새 적금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민채, 월 100만 원, 잔액 300만 원, 석 달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보내면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가 안방에서 나와 저 옆에 앉았습니다. 동수가 통장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200만 원보다 값지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달 200만 원을 보내면서도 푼돈녀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 8년을 끝낸 것은 법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버튼 하나였습니다. 용돈을 끊었을 뿐인데 시댁이 쑥대밭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 위에 숨겨져 있던 거짓말과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민채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매달 보내는 돈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받는 쪽에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고, 마음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